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도 결산을 하는 또 다른 뷰, 이제 공급자 뷰에서 2022년도를 좀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공급자 뷰에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너무 투자자 지향적인 웹 3.0 전략들이 한계를 보였다라고 2022년도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크게 두 개의 레이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메인넷 레벨, 혹은 레이어 2 이런 인프라 레벨의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위에 있는 DM 레벨의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 인프라 레벨의 프로젝트들도 다들 자기가 웹 3.0의 새로운 인프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웹 3.0을 지향한 프로젝트들이 2022년도에 다양하게 나왔다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웹 3.0을 지향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느냐? 당장 토큰을 발행하거나 코인을 발행했을 때 투자자 경제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경제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들이 자기 이코노미 설계를 한다거나 기술적인 지향을 정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제 2022년도에 한계까지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제가 정리해 본 게 8개 정도의 이슈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종목을 공급한다는 관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들. 이게 투자자들이 이런 새로운 종목에 관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지금껏 시장에서 못 보던 종목이야, 그런 서사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야 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투자자 경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좀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호소하게 되는 게 어디냐면 자본시장이라는 거죠. 처음에 ICO가 시작됐을 때는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성보다는 개인들이 ICO에 참여해서 토큰을 투자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게 특정한 자본시장의 세력들에게 장악되어 있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지금 현재 보면 각국에서 ICO가 금지되거나 증권으로 판명돼 가지고 어떤 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런 동향들이 생기다 보니까, 안전하게 공개적인 ICO가 아니라 프라이빗한 세일, 이 프라이빗한 세일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타겟팅한 토큰 세일을 출발점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이코노미 설계가 횡행했죠. 이거는 원래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의 기본 축은 3자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건데요. 하나는 투자자 경제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자 경제고, 마지막 하나는 사용자 경제. 이 3자의 경제가 어떻게 밸런스를 잘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된 이코노미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투자자 경제에 좀 더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런 이코노미 설계가 된 프로젝트들이 횡행하게 드러났던, 그리고 그게 2022년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제 2022년도에는 그런 식의 설계라고 하는 게 도달할 수 있는 한계들을 2022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용자 획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투자자 경제 의존적인 사용자 획득 전략의 한계도 또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타겟팅했었던 거래소 지갑이나 혹은 대중적으로 많이 투자자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이 지갑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그 지갑 사용자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웹3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용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경제에서 뭔가 작은 투자를 통해 갖고 큰 수익을 내보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보는 그런 유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사용자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게임 업계에서는 웹3 유저를 하나 획득하는데 획득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사용자를 획득하는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들이
웹3 사용자 획득을 이제 기존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지갑 쪽에다 타겟팅을 맞추는 거는 이미 지갑 사용이 익숙한 그런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편향된 접근 전략이 아이디 패스워드 수준으로 일단은 사용자를 획득하고 그걸 써볼 수 있게 한 다음에 자기 지갑을 갖고 있고 트랜잭션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용자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다른 한 극단에 나왔는데, 이 전략은 사실은 언제 또 나왔었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냐면 2018년도에 이미 나왔던 전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화된 지갑을 기반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웹2 서비스 플러스 크립토 형태로 디자인된 프로젝트들이 웹2 서비스 유저들을 획득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용이해 보일지 모르지만, 웹2 서비스 같이 생긴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진입하는 데에는 결국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매우 크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센티브가 자기가 어떤 기여를 한 거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자기가 싸게 구매한 NFT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차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도 이 웹3 서비스를, 웹2 모양으로 생긴 웹3 서비스를 쓰려면 기존의 웹2 서비스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이미 잘 확립되어 있는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 그런 웹2 서비스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비를 들여서 만든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거에 비해서 훨씬 작은 투자비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웹3 서비스들은 결국은 토큰 인센티브 같은 보상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사용자들에게 느끼게 해줬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보상도 충분히 주지 못하는 상황. 유저가 늘어나면 자기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 때문에, 이 유저가 늘어났을 때 자기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웹3를 표방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의 서비스 로직을 오프체인에서 돌리고 그 서비스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서버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유저부터 많이 늘리는,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유저부터 많이 늘리는 그런 웹2의 전형적인 전략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웹3적인 크립토 보상도 충분하게 주지 못하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물론 이제 보상을 많이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 주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가격이 방어되기를 요구하는데,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토큰의 가격을 방어하는데 유저들이 많이 토큰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걸 시장에서 던져서 환전 돈으로 바꿔가게 되면 가격 방어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많이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서비스에 웹2 서비스처럼 많은 투자를 해서 서비스 퀄리티를 끌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전략의 한계를 2022년도에 곳곳에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FT 이후에 넥스트 빅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올해 또 주목을 받았던 항목 중에 하나가 다오입니다. 다오의 출발점이 또 올해 유행했던 다오들의 좀 성과가 있었고, 이런 다오들을 보면 대개는 투자자 관점의 다오, 투자를 모아서 해보자 라고 하는 다오들이 중심이었고,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다오에 대한 올해의 논의도 대부분은 투자자 경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됐다. 다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확대되는, 사용자가 추구하는 사용성이 증가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다오가 이제 투자자 경제 중심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경제로라도 다오가 잘 사용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다오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2022년도에 많이 확산됐던 것 같아요. 기존의 다오에 대한 관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이나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서 다오를 보았을 때 시각은, 다오의 중요한 메커니즘들은 대부분 자동화된 프로토콜에 의해서 작동되고, 그 자동화된 프로토콜로 작동시킬 수 없는 요소들, 예를 들면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 놓고 나중에 그 생태계가 조성된 양상을 보고 결정돼야 되는 파라미터들이라든가, 그렇게 곧바로 온체인상에 하드코딩해 갖고 집어넣을 수 없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결정 체계로서의 다오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다오의 이미지는 마치 주주총회 같은 다오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 생태계 전체를 거버닝하는 중요한 검증과 분배의 원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다오의 결정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다오 이미지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주식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다시 떠안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되죠. 주식회사는 뭐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정관을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업 목적을 변경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오를 만들겠다고, 블록체인상에서 다오를 만들겠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그것의 투명성으로 인해서 많은 토큰을 갖고 있는 홀더와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홀더 사이에 물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각자의 자산의 가치를 방어하는데 그것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공정, 페어니스를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만들 거냐. 지분을 30%, 20%, 30%씩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 비해서 1% 이하로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럼 이제 공정하게 다오 안에서 분배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배 원칙 자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은 다오 메커니즘의 경우는 다분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다오 투자자에게 유리한 양상으로 다오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공급자 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이야기와 함께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